지금 2016년 이후로 사실 뭐 4, 50채가 되는 주택도 구매를 하시고 또 많이 매도를 하셔서 3, 40억의 자산과 월 1,000만 원의 현금 수익을 만드신 굉장히 성공적이신 투자자인 바람의 세상님조차도 이런 실전 경험이 있는 분조차도 아니 지금 뭐 내년에 잠깐 상승했다가 뭐 3, 4년 더 하락했을 때 그 최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3, 40% 떨어진 가격에 1주택 내 집 마련을 하지 말고 미루세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다. 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다. 예. 시나리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뭐 정부에서 이거 미친 듯이 부양책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저도 9년차 투자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상승장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9년이면 상승만 했었거든요. 저는 상승만 경험했는데 제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2009년도 하락장에 지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를 되게 많이 찾아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꺾였는지 하락장에 대한 공부부터 저는 시작하고 상승장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하락장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락장을 안 겪어본 강사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하락장을 많이 공부한 강사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최대한 그렇죠. 그걸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상승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하락장을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계속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랑 21년도에 조심해서 투자했으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시기거든요. 저야 뭐 그 전부터 투자해놨으니까 그 씨앗 뿌려놓는 것들이 같이 어울리니까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이제 투자를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야 내가 20년도에 더 공격적으로 했었을 걸 21년도에 더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아 다행이었다 싶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사된 입장에서 수강생들한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웬만하면 좋은 성과를 내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제 시장 예측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제가 강사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수강을 안 받아주니까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대리 수강해서 막 녹음해온 거 듣고 이러면서 저도 나름 공부를 또 했었어요, 다시. 네. 이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다 틀렸잖아요. 맞춘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중에 안 물리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던 게 결국 못 맞추는 거다. 결국 욕심이었구나. 내가 혹시 내가 부족해서 못 맞추는 걸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측을 했고 확신을 가졌던 분들의 강사님의 강의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들어보고 해봤지만 결국 다 허상이었구나. 결국 못 맞추다는 게 지금 증명을 해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측을 한다는 건 큰 시나리오를 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맞추면서 네. 거기에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응도 변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뭐가 바뀌었는데 이게 시장에 무슨 영향을 줄지가 몰라. 대응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뭘 알아야 대응을 뭘 하죠.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응할 때까지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것도 방송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1, 2주간에 또 뭔가 변수가 바뀌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은 더 느리죠. 책으로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대응하는 이게 사실 한 템포씩 다 느립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아무리 빠른 유튜브로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그나마 변수의 대응을 덜 해도 되는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왜냐면 상승장이 계속 시작될 때는 어디까지 사야 돼? 언제까지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때문에 변수에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미 다 죽었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에 좀 덜 기민하게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시기가 오히려 시나리오를 더 그려셔야 되는 거고 또 난이도가 그만큼 더 높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더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정말 3, 40% 폭락이 나온 지역에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면 1주택 실거주로는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무조건 하셔야 그거 된다. 무조건 하셔야 되고 다주택 투자는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으니 권하지 않는다. 네.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외부에 많이 있어서 지방이나 네. 이런데 아니면 안 오를 것 같으면 네. 수도권이라도 조금 외곽 지역에. 네. 근데 그걸 팔면 내가 지금 인천에 있는 것들을 살 수 있어. 지금 네. 가격 많이 떨어진 거. 그럼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다주택자분들도. 트레이드 개념으로. 예. 물론 이제 취득세가 세니까 쉽게 그걸 하실 수 네. 있는 분들은 몇 안 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내가 개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개수를 늘리는 것도 내가 갑자기 뭐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돈 월에 많으면 현금을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생기고 있다 그러면 네.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상황은.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변함이 없는데 나의 네. 모든 재무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데드킷 바운스가 온다고 해서 개수를 늘리는 거는 사실 많이 위험한 거다. 내 체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바생님 네. 서울은 예. 이게 좀 느낌이 와요. 무슨 뭐 PIR이니 무슨 뭐 주택구입 부담일수 이런 통계를 안 봐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너무 비싸다. 예. 이 직장인 중간 소득 월급 뭐 300만 원 버는 입장에서 뭐 말이 안 돼. 10년 모아도 어림도 없어. 뭐 집이 예. 막 10억 말이 돼?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근데 지방시장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뭐 대구 수성구 뭐 광주 봉선동 막 예.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예. 뭐 2억에서 뭐 4억대 아파트가 맞아요. 꽤 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시장은 지방도 사실 서울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몇 년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데드캣 바운스 후에 3, 4년간의 하락 예. 지방은 다시 상승장으로 빨리 돌아서서 쭉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이게 가격이 낮아서 그러신가요? 아니, 가격이 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공급 물량입니다. 결국에는 공급. 이게 보시는 게 지방이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방도 돌아가면서 올랐어요. 울산이 단순히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울산 멈춰선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2년 됐어요. 울산도. 네. 부산도 한 멈춰선 지 1년 이상 됐고 대구도 맞아요. 거의 대구도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만 해도 직전까지 다 오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이 하락장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멈춰선 지방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공급 물량 많은 지역 위주로 그랬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일정 부분 오른 부분에 토해낸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네. 달릴 준비들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방금 되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광주에 사나 서울에 사나 직장인의 봉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은. 어쨌든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은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다만 이제 서울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거고 광주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은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을 수 있고 광주는 비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지 특정 지역에 조금 있는 거죠. 그럴 뿐이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지방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집값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 소득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집들이 아직 지방에는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뭐 4억, 5억짜리 아파트 30평대가 예. 있으면 지금 뭐 금리가 높아도 또 필요하면 사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자, 내가 광주에 살아요. 네. 근데 내가 월에 2천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광주에 전세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2천만 원씩 해서 한 10억 정도가 손에 있어요. 네. 그러면 광주의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뭐 저라면은 서울에 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라면이 아니라 대부분이 서울에 살 거예요. 왜? 네. 광주보다는 서울이 상승할 거라고 광주 사람들도 생각을 하니까. 투자성이 더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전세를 사는 것과 매매를 하는 것 중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70%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전세도 대출을 받고 매매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당연히 더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낼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먼저 녹아있기 때문에 대출을 훨씬 많이 받아야 돼도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라도 매매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심리만 괜찮다면. 그렇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심리가 어지간히 좋지 않은 이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따라붙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이자 내는 차이가 별로 없는 수준이 안 되는 이상은 매매 전환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면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얼마 남지 않으면 굳이 내가 뭐 지방에 집을 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방은 계속 전세가가 좀
전세가 밀어 올려서 매매가를 올리는 형국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지방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이 안 좋았었어요. 그동안 한 1년 정도 좋았던 거지. 그래서 안 좋아지면 보통 공급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분양이 안 되는데 어떤 건설사가 바보같이 그때 물건을 팔겠어요. 안 팔리는데. 근데 당연스럽게 분양이 줄어들고 그럼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 과정이 오면서 집값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실거주자는 전세 아니면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집값 그동안 안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매매하겠냐고요? 안 하죠. 근데 집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 전체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집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가 차 길이보다 길어도 막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선호되는 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집값이 그 전세가가 반등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부터 먼저 전세를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와 근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지방의 집값을 밀어 올릴 텐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지역들이 지방에 상당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의 상승장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타임 스케줄을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딱 그 스케줄대로입니다. 그 공급이 부족해지는 순서가 광주는 올해부터 부족해지고요. 네. 부산은 24년부터 부족해지고 울산도 24년부터 부족해져요. 네. 대전은 내년에 좀 부족한데 24년도에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25년도쯤의 스케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스케줄이 오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뭉쳐져가지고 서울로 오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캣 바운스 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지방의 이제 입주 물량들은 소화가 되고, 그리고 회복된다 1년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 4년 정도 조정된 다음에 네. 수도권으로 온다는 스케줄이 그래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서울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세가율도 임대산법으로 약간 뻥튀기 된 전세가율. 우리가 보통 뭐 40%대 정도 돼야지 이제 하락이 나왔다. 예. 이 보통 우리 부동산 이론에서 했던 게 약간 이게 거품 전세가가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금액대 자체가 일단 뭐 PR 지수 이런 걸 떠나서 예. 소득에 비해서 뭐 서울이 뭐 이렇게 해도 3억대, 4억대, 5억대는 사실 웬만한 분들이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대출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전세가가 너무 정말 붙어 있어서 그렇죠. 네. 이 가격이면 사는 게 낫겠다가 서울은 한 70%만 돼도 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방은 여기는 어차피 안 오르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네. 서울이나 경기도는요 평균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예요. 네. 근데 지방은 평균 전세가율이 80%가 넘어요. 네. 매가가 안 오르니까 전세가가 그만큼 따라잡아서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지방 전세가율이 높을까 했을 때 이 정도 전세가율이 되기 전까지는 매매로 전환이 안 돼서 매매가 올라야지 전세가율이 낮아지잖아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고 서울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나 수도권은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전세가가 조금만 채워져도 바로 매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서울은 또 공급이 부족하지만 예. 또 수도권은 사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공급이 또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족하다고 그렇죠. 아니, 부족하다고 보지 네. 않습니다. 제가 올해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다르게 의견했던 게 네. 8월 전세대는 없을 거다. 그거는 제가 2022년도까지는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8월 전세대란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서울만 그런 거지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집값 제일 많이 조정받았던 시기가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도 이때쯤 시기인데 이때 1기 신도시 중에 서울이 어디냐? 다 경기도였다. 경기도에 공급 많아도 서울의 집값도 잡혔던 거다. 경기도에 집값 많아도 충분히 서울도 영향을 받을 거다. 실제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으로 봤을 때 절대 집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뭘 기준으로 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고 24년도 정도까지는 공급이 입주 물량이 사실 많거든요. 인천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럼 서울은 부족한 건 맞지만 수도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상 전체로 봤을 때 뭐 정말 해핑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부족하지 않은 상태고 말씀해주신 지방 같은 경우는 광주나 부산, 울산 이런 곳은 이제 과대 입주 물량이 지나가고 끝나가는 거의 그렇죠. 가까워 온 상태에서 가격에 그냥 절대 가격 자체도 서울이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그 금리라든가 심리가 변경이 되면
조금 더 빨리 상승으로 갈 거다. 예, 예. 좀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부산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2024년부터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제 네. 2025년부터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서울도 2024년부터 이제 수도권도 물량이 줄어드는데 네. 제가 서울은 그로부터 더 조정받은 다음에 한 3, 4년 뒤에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그렇게 낮아도 전환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심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오를 거라는 심리가 형성이 돼야지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도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면 서울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 전세가가 다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전환되기가 힘들어요, 상승으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40%대 하락이 시작됐다면 전세가율이 다시 전세가율로 인해서 서울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70%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아까 70%를 말씀드렸거든요. 70%는 정도는 돼야지 반등을 했었어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저희가 뭐 요 몇 년 전에는 전세가율이 60%여도 시장이 그렇게 급등했지만 그거는 이미 심리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승의 그 심리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안 잡은 상태에서 그냥 실수요만의 힘으로 정말 이 정도면은 그래도 30% 정도 차이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지라고 되려면 70% 정도는 전세가율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때가 되더라도 그 70%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 집 매수해가지고 매매가 좀 올려볼까라고 하는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유동성이 몰려오는 시기쯤이 지방에서 이제 상승이 거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게 그때쯤 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27년, 예. 26년 뭐 이때쯤에 서울 이제 상승이 시작하거나 참 이제 거의 저점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입주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막대한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그 주변은 정말 전세가 하락이 클 거고 서울도 영향을 또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그럼 또 전세가 올랐다가 이게 다시 하락이나 좀 상승 전환을 늦추는 지연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게 되게 진짜 재밌는 건데 똑같았어요, 올해도. 자, 보시면 저희가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는요. 수도권을 보면요.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했고 한 16년도 정도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수요량 공급량보다 공급이 과대하기 시작해가지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년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그 공급이 많았던 시기에도 네. 계속 상승했죠. 그 상승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심리가 상승으로 반전되면 공급이 많은 거는 상관없고 어차피 더 많이 공급이 많은 건 전세가를 낮춘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벌어져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자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이 상승. 우리 연끌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계산이었어요? 연끌하면서도 내가 월에 이자를 400만 원씩 내지만 얘 1년이면은 5천만 원씩 오르니까 400만 원씩 4,800원 이건 너무하다. 뭐 한 1,000만 원씩 이자를 낸다고 해도 그러면은 5억씩 오를 거니까. 그렇게 네. 오를 거니까 어찌됐든 이득이 발생할 거야. 내가 이자 내는 것보다 라는 계산으로 연끌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현상들이 상승 반전이 되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가 되더라도 왜냐면 우리 17년, 18년, 19년도에 다 입주한 게 2기 신도시예요. 그렇죠. 동탄 2 신도시부터 해서 그때 입주 엄청 많은데도 올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저는 발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다만 이제 이거의 그 다음 상승장의 하락기 트리거도 결국에는 이 3기 신도시의 물량이 누적되면서 다시 심리를 점점 죽이고 그러면서 규제도 또 그때도 또 상승하니까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다시 하락 사이클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사하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13년, 15년 요 사이에 지방 투자 좀 하셨던 분이 또 수익을 좀 거두신 분들이 서울 너무 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아니 이거 부산에 사는 거보다 그 갭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절대 가격이 서울이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 물량이 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서울에 그 막대한 입주 물량이 있는 거랑 상승 트리거가 있을 때 주변부 입주 그렇죠, 물량. 맞아요. 예. 예전에 김포도 사실 2018년, 19년 이때 엄청 물량 많았는데 맞아요. 예. 다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김포가 지금 결국에 조정받는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또 과거에. 누적됐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몇 년은 뚫고 올라가지만 예. 결국은 그게 전세가율 낮추면서 이제 상승 맞아요. 기대감도 예. 낮춰서 결국에는 하락한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사전질문지에 세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할까요? 라가 사전질문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율이 세종이 계속 낮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한 20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부터 호재 투자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왜냐면 호재라는 거는 자, 네가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10년 뒤에 한 번도 환승하지 않고 15분 뒤에 회사까지 도착할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고 지금 전철역이 눈앞에 있는데 회사까지 한 40분 걸리고 한 번 환승을 해야 돼. 그럼 둘 중에 뭐 살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후자예요. 당장 편해야지 뭐. 당장 편해야죠. 실수요자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미래에 편해질 건 나랑 상관없어. 뭐 1, 2년 뒤면 몰라죠. 그렇죠. 그러면 그 호재를 본다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빠지면 호재 있는 지역은 그만큼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요자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인도건의 GTX가 10년 뒤에 생기는 게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는 별로 어차피 서울 직장도 없어요 지금 이미. 거기 분들은 직장을 거기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저희 집 앞도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착공 들어가서 짓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짓고 있는 동안은 더 불편해. 교통이. 맞아요. 거기 공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 있는 지역 지금 들어가면 이제 제가 2020년도 정도부터 이제는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한 3, 4년, 2, 3년 안에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질 텐데 그때 되면 그 호재 프리미엄 있던 거 다 빠진다. 그러니까 호재 있는 투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세종이 호재가 엄청 많았던 지역이었죠, 사실은. 국회의전. 호재 오브 호재잖아요, 세종은. 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호재에 의해서 호재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전세가율과 격차를 그렇게 벌리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이 얘기도 조용해졌고. 호재고 뭐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은 조정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받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 긴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어쨌든 그 투자 심리가 서울은 큰 중대 변수가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거나 혹은 엄청나게 강력한 부양책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저금리 그런 정말 중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오겠지만 일시적인 수가 있다. 단 실거주자 1주택자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가격이 조금 더 하락기 때 더 하락하더라도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내 집 마련하셨으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구분할 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더 많이 조정된 지역은 무조건 하는 걸 좋다라고 권장드리는 거고 중심지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더 뒤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는 건 욕심이다. 그러면은 송도 아니면은 뭐 검단 그런 데는 청라 무조건 들어와야죠. 아니 뭐 동탄 이런 곳은 지금 엄청가 많아요. 진짜. 과대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주 물량의 부담 때문에 실제 상승은 이게 다 소화되고 나서 오래 걸릴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년에 뭐 정말 저점에 가까워졌을 때 내년 뭐 겨울이든 아니 뭐 내후년 봄이든 최저점 가능하면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서울이나 중심부 좀 뭐 30% 이내로 하락한 지역들은 감당 가능하시면 하는 게 좋다 정도. 그리고 사실 지금 투자할 때 제일 안전한 투자가 결국 정고점 보고 하는 투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랑 비슷해서 주식도 이평선 이런 거 그리면서 여기에 매수자들이 많이 물려있으니까 여기가 지지해 줄 거야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고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은요. 그 가격대에 거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게 부동산에서 똑같이 지지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방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건데 지금 인천 보세요. 정고점이 뭐야? 정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보다도 몇 억씩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검단 전세 1억 9천 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가 입지가 안 좋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런 데들은 하셔야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금리가 좀 부담되지만 돈이 있다면은 지금 사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어쨌든 이제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그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그쵸. 같다. 예. 근데 지금이 오히려 연끌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역발상으로 얘기를 하면 금리가 낮을 때 연끌을 하면 금리가 오를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내가 리스크해지는 거지만 금리가 높을 때 연끌을 하면 그 높은 금리 기준으로 내 체력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생활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연끌을 해야 된다는 시기는 금리가 완전 고점을 찍었을 때가 오히려 연끌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 예측을 하자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시기 하면 좋지만 그것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미국의 이제 점도표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 정도면 이제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내려올 때쯤에 보통 주식도 올라가는 거에 안 타고 네. 내려가는 거에 안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찍고 반등할 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오르는 거 찍고 내려갈 때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리도 올라가는 거 고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쯤을 진입 타이밍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바람의 색상이 그 인천 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뭐 나온다고 할 때 좀 상황이 외부 여건이 개선될 때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막대한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까요? 인천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꼭 서둘러야 될 필요는 없는 거네. 입주 물량이 워낙.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데드캣 바운스처럼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게 금리가 내려갈 때쯤에 잡으는 소리는 그리고 상승할 때 잡으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인천이나 이런 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여기는 반등이 오더라도 거의 반등이 오기가 쉽지 왜냐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를만 하면 그냥 그래서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앉더라도 네. 거기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쪽에서 좀 중심 붙기 좋은 지역은 조금 더 내가 민감하게 타이밍 1주택 내진 말면 빨리 가져가야겠지만 인천같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좀 보고 들어가도 안전하다. 막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